스스로 이렇게 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의 광복 또 가족의 강복도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날씨가 조금 추스려져서 비도 오고 기온이 조금 내려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조금 덥긴 하네요. 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그 7주차가 됐네요. 7강 호흡과 스트레스 관리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또 오늘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어,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제가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건강을 관리할 때 중요한 게 이 건강이 단순히 강의로만 끝나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삶에 일상에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적용이 돼서 그 건강의 원칙이나 원리들을 깨닫고 실제 내 삶에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변화가 같이 수반이 되는 강의가 정말 좋은 건데 이제 제가 이제 책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10강이에요. 보면 인체와 자연치유력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 오늘은 호흡과 스트레스 관리, 지난주에는 물과 냉기 관리, 또 다음 주에는 100세 시대 건강관리법, 또 약물 부작용, 약 드시거나 병원 치료 받으신 분들 다음 주에는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9강은 이제 주방용품과 가정요리, 그리고 10주차는 화장품, 또 피부 건강과 아티스트리 뭐 이런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 주제가 사실 건강에 대해서 쭉 되게 방대해요. 일반 건강 강의에서는 이런 강의를 잘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게 좀 두드려 봤어요, 인터넷으로. 건강교실이 다른 데 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 그랬더니 국내 하고 있는 데가 아무 데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데가 아무도 없어. 찾아봤더니 보건소에서 몇 개 강좌하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어, 그래서 야 이게 참 우리가 살면서 어, 건강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모르는구나. 여러분들 지난주에 물에 대해서 좀 배우셨잖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이렇게 부분적으로 또 배우셨겠지만 여기저기서 그렇지만 실제 물 먹는 방법, 또 물이 들어와서 어떤 형태로 우리 몸을 채우고 나가는지, 또 언제 먹어야 되는지, 어떤 물을 먹어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지 않고 왔거든요. 살아가면서 시행착오하면서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행착오를 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또 들어오신 분들이 다 입장이 다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책을 쓰고 강의하는 입장에서 갑자기 많은 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삶에 적용을 해서 정말 건강 걱정 없이 예, 죽을 때까지 건강 염려 없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중간에 아프고 병들고 또 중환자가 돼서 대소변 못 가리고 그리고 병원에 돈 그동안 다 바치고 주위에 또 이렇게 돌보는 가족들은 삶은 피폐해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니까 조금만 그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 그 몸에 좀 적용을 시킨다면 훨씬 더 시행착오도 안 하고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군요. 네. 음소거가 좀 덜 됐나 봐요. 제가 혼자 하니까 음소거 해제 못하도록 하시면 돼요. 전체 음소거 해제 못하게. 예, 자꾸 풀어지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그 오픈 건강교실 다음 차수에는 60기가 되는데, 60기 때는 건강에 대해서 좀 초점을 줄여서 지금 주제가 한 10가지 주제인데 건강과 직결된 것들 또 그래서 건강 회복과 관련된 주제만 한 4주 정도 집중적으로 다뤄서 삶의 변화도 동반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할까 싶어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오픈 건강 교실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체와 자연치료 다음 60기에는 또 음식과 영양소 그리고 장 개선과 면역력 그리고 평생 유해 없는 디톡스 다이어트 그래서 디톡스나 다이어트 쪽에 또 건강 영양요법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영양제 드시는 분들이 그 프로그램에 들어오셔가지고 한 4주간 집중적으로 하면 혈압도 좀 떨어지고 혈당도 떨어지고 또 체중이나 체지방도 좀 감소되고 이런 실질적인 변화를 좀 끌어내는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들을 그때그때마다 하는데 이제 너무 이걸 값없이 생각을 하시면 들락날락들 하세요. 그래서 어,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프리하게 하는 게 에, 능사는 아니다. 꼭 듣고 싶은 사람만 듣고 변화를 유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리더분들하고 협의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호흡과 스트레스 관리인데,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이 몸은 3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다. 그 세포가 세살가리를 늘 한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음. 근데 그 세포가 세살가리를 하려면 좋은 피를 먹어야 된다. 영양가 있는 피. 그래서 피를 잘 먹으면 세포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재기능을 하는데 피가 오염이 되거나 문제가 되면 세포가 아, 돌연변이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포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뭐 혹처럼 커지거나 기능이 저하되거나 하면서 몸의 밸런스들이 깨지면서 질병들이 발생이 돼요.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그와 같다. 만성질환이든 급성질환이든 급성질환은 감염에서 오잖아요. 그 감염은 우리 몸에서 면역력이 높아지면 자연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 몸이 건강하고 피가 깨끗하게 잘 돌면 다 면역력으로 치유를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은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몸이 오염이 되고 피가 오염이 되면서 그런 능력들이 떨어지면서 병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피를 맑게 하고 관리를 잘 하면 우리 몸은 병과 약과 수술이 필요 없는 몸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외상을 다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치료법을 선택한다면 내가 먹는 이 치료법이 내가 채택한 이 치료법이 내 피를 맑게 하는 거에 도움이 되는지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 기준을 보시라고 얘기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그 치료법은 엉터리예요. 어, 그거 그 큰 명제만 기억하고 있으시면 여러분들 몸은 얼마든지 후천적으로 생긴 병은 다 고칠 수 있어요. 어, 어. 제가 100% 개런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신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피를 깨끗하게 해야지? 이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피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만 알면 몸은 다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무조건 밥 잘 먹고 영양제 먹고 뭐 운동 무조건 하고 뭐 이렇다고 피가 무조건 깨끗해지진 않아요. 잘 먹어야지 헤아려서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영양제도 우리 뉴트라이트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만큼 들어가야 약처럼 쓰는 거지. 그냥 이것저것 다 한 주먹씩 먹는다고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럼 뭐, 한 주먹씩 먹는 사람 다 오래 살게? 그죠? 그런 지혜를 어, 이렇게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몸이 아팠었던 연고로 왜 어떤 사람은 먹고 낫고 어떤 사람은 어떤 식품이 좋고 효과를 보는데 왜 나는 먹고 효과가 없지? 왜 저 사람은 먹고 설사를 한다 그러지? 뭐 이런 것들을 수많이 이렇게 에, 공부를 하고 부딪히고 깨우치면서 그래서 이제 어, 그 몸을 치유하게 됐고 그리고 건강 강의를 꾸준히 오래 하게 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거의 일부가 우리 오픈 건강 교실에서는 일반 건강 시크릿 건강 핸드북이고 그리고 좀 더 사람들의 몸을 좀 더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으려면 적어도 오장육부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응. 응. 그래서 이 식품들이 들어가서 가서 블루베리 하나 딸기送입니다. 이 식품들이 들어가서 오장육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셔야 식품들을 좀 더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책이 인체 시스템의 비밀 건강 코칭 가이드 1, 2니까 조금 더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를 이렇게 좀 곱씹어서 보세요. 근데 이제 평면적으로 보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건강을 좀 더 관심 있게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 책의 행간들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힌트들이 있어요. 제가 좀 가급적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으나, 이렇게 조금 못 미친 부분들이 아마 있어서 그러실 텐데, 그런 것들 잘 참조하셔서 이렇게 좀 보시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시면, 이렇게 조금 맥이 잡히실 거예요. 오장육부 어렵게 생각하는데, 오장육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 이렇게, 기본적인 원리들만 이해하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신경 써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내 몸을 치유할 수 있고, 내 주위 사람들의 건강도 얼마든지 돌보실 수 있어요. 자, 토론이 길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것들 다시 보면, 우리가 잘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잘 먹어야, 아, 무병장수한다. 그리고 우리 몸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많이 먹는 걸수록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많이 먹는 거. 그럼 여러분들 뭘 많이 먹어요? 음. 많이 먹는 게 음식이에요. 그죠? 근데 음식보다 많이 먹는 게 물이에요. 물보다 많이 먹는 게 공기죠. 어. 그러면 음식 먹지 못하는 것보다 물 먹지 못하는 게 더 심각하고, 물 먹지 못하는 것보다 공기 먹지 못하는 게 더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숨 뭐 이렇게 한 몇 분만 못 쉬면 죽죠. 근데 또 더 중요한 게 신체에 영향을 주는 게, 에, 우리가 마음을 먹잖아요. 10대도 없이 마음을 먹는다 그러고, 오만 가지 잡생각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음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하다가 장수의 기본 조건이 A, B, C다. 그래서 말을 만들어 봤어요. A는 affirmation,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 B는 breath, 좋은 공기. C는 clean water, 그래서 좋은 물. 그래서 A, B, C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 공기에 대해서는 이제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물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고, 좋은 마음이 뭔가, 이 좋은 마음이, 어, 착한 마음인가? 어, 그냥 선한 마음인가? 그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좋은 마음이 아니고, 자연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게 열린 마음이다.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소통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인생이 막 꼬여가지고 힘든 인생을 기막힌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기가 막힌 인생이다. 근데 반대의 뜻이 뭐예요? 기통찬 인생이잖아요. 그죠? 여기 기통찬 인생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이 성공하신 리더님들도 다 기통찬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고, 또 성공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들도 다 기통찬 인생을 사시는데, 이 기통찬다는 게 뭐냐면 기가 통한다는 거예요. 그죠? 기가 막힌다는 거는 기의 흐름을 막으면서 사는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자연과 더불어 사는데 자연의 좋은 기운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연의 좋은 기운이 뭐야? 우리 해 없으면은 햇빛 없으면 죽잖아요. 공기 없으면 죽잖아요. 이 자연 만물에 있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연과 소통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기운 받는다 그러잖아요. 땅의 기운 받는다고 얘기하죠. 어, 그리고 사람의 기운을 받는다. 그래서 천지인 사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하는 것도, 어, 그, 좋은 마음을 갖게 하고, 좋은 기운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가 막힌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부정적인 사람들이다. 어,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분노를 수시로 표현하고, 어, 그래서 이렇게, 물통이 되거나 꼬이게 되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죠? 뭐, 도와줘도 불평불만 하고 그러면 질려서 도망가잖아요. 그죠? 어, 아주 가까운 친구나 부모들도 또 친척들도 부정적이면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인생이 힘들어지죠.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봐도 우리 피가 우리 몸의 70%가 아, 아, 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피의 상당 부분은 물이고 우리 몸의 70%가 그, 그 물인데 그 혈액의 94%가 물이고요. 그래서 물이 중요한데 물에다가 자꾸 왜 풀어지는지 모르겠네요. 자꾸 물에다가 이렇게 그 음악을 들려주니까, 좋은 음악을 들려주니까, 좋은 말을 해주니까, 좋은 말을 써서 붙이니까, 물이 예쁜 모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분자 구조가. 그럼 그 물을 먹으면 건강하겠죠. 근데 그 물에다가 험악한 말, 또 욕설, 또, 그 이상한 음악, 이런 걸 들려주니까 물의 분자 구조가 깨지면서 물의 영양소도, 이렇게 칼슘이나 이런 농도들이 확 떨어지더라. 뭐 이런 연구 발표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물에 그런 영향을 받는다면 사람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좋은 말, 긍정적인 말, 감사한 말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식생활 습관 관리에서 좋은 거 먹고,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뭐 하는데, 마음이 부정적이면 피가 더러워진다고요.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또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처럼 피도 마음이 결국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그 풀과 열매 뭐 뱀이 그런 거 먹는다면서요. 물론 이제 이렇게 동물을 먹는 뱀도 있겠지만 이 채식하는 뱀들이 많다고 얘기해요. 근데 뱀이 그 풀이나 뭐 약초나 이런 걸 먹으면 뱀의 독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사슴이 먹으면은 보약이 되는데, 뱀이 먹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
달라진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어, 당신이 얘기하는 좋은 마음을 어떻게 갖냐? 너무 어렵다. 그래서 176페이지에 보면, 자, 그러면 좋은 마음을 갖는 게 기가 통하는 마음, 기가 통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데, 기통찬 인생들의 특징들을 봤더니, 감사가 답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더라. 음, 그래서 이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거를 실천해서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여성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갖는 게 어떻게 하면 좋은 마음을 갖지? 음, 좋은 마음을 가지려면 뭘 해야지? 했을 때 이 오프라 윈프리가 답이 될 수 있어서 그분의 영상을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들려요. 아, 네. 죄송합니다. 지금 시스템이 약간 혼란이 있어서, 네. 그,
그 오프라 윈프리가 저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여성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던 이유가 아, 책을 많이 읽었었다면서요. 어렸을 때 예, 도서관에서 살았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 하는데 우리가 아, 뭐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그 우리가 불평이나 불만을 토하는 이유는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그렇단 말이에요. 결핍감을 느낄 때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감사하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많이 가져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자족해서 감사하는 것들도 있는데 많다고 감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감사도 습관이잖아요. 음. 내가 똑같은 어떤 일을 했어도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그죠? 음. 감사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습관이 붙으면 감사하는 일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감사가 중요하냐고 얘기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누구나 와요. 그죠? 누구나 어렵고 힘든 일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어렵고 힘든 일이 왔을 때, 고난과 위기가 왔을 때, 내가 감사의 습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힘이 없다면, 감사를 모르고 살면 힘든 일이 있을 때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감사하게 산 사람들이 결국 잘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일기를 쓰면서 당신이 뭐를 배웠냐 그랬더니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죠? 오프라 윈프리가 두 가지를 얘기해요. 감사일기를 쓰면서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를 알았다. 왜냐면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려면 감사하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겠죠. 그죠? 음. 내가 돈 많으면 행복해요? 내가 친구 많으면 행복해요? 내가 사업 잘 되면 행복해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그 느낌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생동감 있게 살잖아요. 그죠? 살아도 밋밋하게 살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응. 그리고 그러면 내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 건가? 어디에 맞추겠어요? 행복한 데 맞추는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내가 범사에 감사한다. 내가 숨만 쉬어도 감사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감사가 풍부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죠? 감사가 많은 사람이 천국에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천국 같은 환경에 있어도 거지 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 부정불만으로 가득 차고 늘 이렇게 불만이고 하면 그거는 지옥에 사는 거랑 똑같죠. 그죠?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데 오프라 윈프리가 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일기를 하루에 다섯 다섯 워드로 썼다는 거예요. 5줄 정도. 그래서 내가 삶이 재미없다. 그리고 힘들다. 그러면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하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감사일기 꼭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아픈 사람들 있죠. 병원 다닌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죄송합니다만.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의보감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몸이 아프면 마음을 돌아보라. 마음이 산란하면 근심 걱정 많고 불평불만 많고 그러면 병이 생기고 마음이 안정되면 병이 없어진다. 그래서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갖는데 중요하다. 잘 안 된다. 감사일기를 쓰자. 하루에 3개든 5개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구나. 자, 근데 이 마음에 또 이 힘든 게 하는 게 또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177페이지에 보면 이 의사들이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원인 모르면 스트레스성, 신경성, 만성병 뭐 이런 얘기들, 이런 이름이 붙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사실은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병원에서는 그걸 내가 못 고친다라는 걸 스트레스로 돌리죠. 사실 만병의 근원이 마음이기 때문에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다 병에 걸리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잘 슬기롭게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스트레스를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대처하는 게 중요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암에 잘 걸리는 사람들 봤더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 이제 그이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들이 보니까 178페이지 맨 위에 이제 스트레스라는 거는 뭐냐 학문적인 정의는 거기 177페이지의 하단부에 스트레스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활 사건을 스트레스라고 얘기한다 그래요. 음. 그러면 이 스트레스는 일상적인 생활 사건이니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쳐요. 그게 기쁜 쪽으로 가든 슬픈 쪽으로 가든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쪽이든 이 중용이 있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다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몸 입장에서 보면 그거에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활 사건을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스트레스를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음. 어,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의 정의에 의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방법은 없다. 스트레스는 누구나 받는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근데 못 즐기죠, 그죠? 못 즐기죠. 근데 이제 스트레스도 좋은 쪽의 스트레스는 좋겠죠. 근데 나쁜 쪽의 스트레스는 안 좋겠죠. 근데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없어요. 왜냐면 나쁜 스트레스를 때문에 내가 인생이 좋게 풀릴 수도 있거든요. 그죠? 음. 그 178페이지 중간에 세계적인 면역학자 아보도르라는 분이 암에 잘 걸린 사람, 암 걸린 사람들 쭉 조사해봤더니, 뒷조사를 해봤더니, 첫째가 안 웃고 부정적인 사람이래요. 매사에 안 웃고 부정적인 사람이다. 내가 웃는지 안 웃는지는 뭘 보면 알아요? 거울 보면 알아요. 그죠? 내 얼굴이 웃는 상인지, 우는 상인지. 둘째가 스트레스 잘 받는 사람이래요. 열 잘 받는 사람. 셋째가 식사 습관이 엉망인 사람이래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엔 식사 습관이 엉망인 사람이 그럴 것 같은데, 물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 식사가 엉망인 경우가 많죠. 그죠? 응? 스트레스 뭘로 풀어요? 먹력으로 푸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본능적으로. 그리고 안 웃고 매세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 부정적인 사람이 결국 자기 명을 다 못 사는구나. 부정적인 사람이 질병에 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원 다닌다, 약을 먹는다, 그럼 조심하셔야 돼요. 왜? 병이 뭐 때문에 온다고요? 1순위가 마음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뭐가 잘못된 게 있는가? 어, 내가 기가 통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가? 이런 부분들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병들이 약을 통해서 낫는 병인가 아닌가? 어, 약을 통해서 낫는 병이라면 부지런히 먹어야 되겠죠. 근데 약을 먹어봤더니 뭐 3개월, 6개월, 1년을 먹어봤더니 안 나. 그럼 그 약을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먹는데 안 낫는데 왜 자꾸 먹냐고. 그죠? 정신병자지. 음. 안 나면 스탑하고 돌아봐야 돼요. 내 행동을. 그죠? 음.
약은 3개월 이상 먹으면 큰일 나요. 대부분.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병에도 써 있어요. 3개월 이상 먹지 말라고. 어떤 건 1개월 이상 먹지 말라고. 응. 그래서 마음을 돌아보고, 스트레스를 돌아보고, 식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응. 약 먹을 생각하고, 수술을 할 생각하고, 검사를 할 생각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봐야 되고, 자, 그럼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더 봤더니,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왜 받는가, 어, 뭐 때문에 받는가, 그랬더니, 178페이지의 연구를 해봤더니, 어니 젤린스키라는 심리학자가, 이거만 사면 돼? 제가 이거 다음번에 확실히 알아서, 그 40%가 일어나지 않는 걱정을 하더라. 이 나이 드신 분들 그런 걱정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 부모님들, 그죠? 일어나지 않는 걱정 40%, 이미 일어난 일 30%, 22%는 사소한 고민. 오늘 8일절이에요. 고민 있어요, 없어요? 작년 8월 15일 날 고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근데 뭐 가지고 고민했는지 기억하세요? 안 나죠? 그게 사소한 고민이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 고민하는 거,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내년 가면 다 잊어버린다니까. 그 사소한 고민이 22%. 4%는 어쩔 도리가 없이 일어나는 것, 천재지변과 같은 것.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다. 그럼 100 중에서 4%만 바꿔놓을 수 있다면 걱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그죠? 근데 아는데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은 어, 내가 해결 못하니까 피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못 받으니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해소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산책을 한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자기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좀 풀 필요가 있고 또 스트레스나 걱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뭐냐? 어, 우리 이제 치열하게 살아왔을 때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최악의 경우는 뭐냐? 죽는 게 아니라면 다 괜찮다. 죽는 게 아니라면 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면 살아오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다 뭐 인생들 많이 살아오신 분도 계시고 젊은 분들도 계신데 다 지금 꾸역꾸역 살아오셨잖아요. 그죠?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그래도 건강하시니까 또 건강 강의 들으시고 하시잖아요. 그죠? 감사한 일이죠. 다 꾸역꾸역 해서 다 극복해 온 거니까. 죽는 게 아니라면 다 극복할 만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 179페이지에 보면 의학적으로 뭐 스트레스 받으면 피가 어디로 몰려요? 머리하고 도망가야 되니까 근육에 몰려요. 그러면 오장육부가 비어요. 위 소장이 다 비죠. 그럼 소화가 안 되죠. 이런 것들.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극복하기 위해서 항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나와요. 코르티졸이 나오면 몸이 비상상태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을 끌어올리고 힘쓰는 거 다 이렇게 끌어올려요. 그러면서 이제 어, 에너지를 쓸 준비를 하죠. 근데 스트레스 상황이 해소가 되면 그러면 그 끌어올렸던 혈당 같은 것들 힘쓸 수 있는 거 다 끌어모았다. 온갖 잡스얘기 다 끌어모았다가 다시 해소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럼 간이나 심장에서 다시 해독해서 제대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영양소가 엄청나게 고갈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비타민 미네랄이 엄청나게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몇 번 받고 나면 기진맥진 한다는 게 그 이유예요. 그럼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양제 더 먹어야 돼. 영양제 많이 먹으면 몸이 지탱을 해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 얘기들이 이제 거기 쭉 써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비타민 미네랄 많이 먹어야 되겠구나. 특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뭘 많이 먹어야 되냐면요. 칼슘을 많이 먹어야 돼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C도 중요하지만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C, 칼슘, 마그네슘, 오메가3, 아세로아시, 칼슘, 마그네슘, 오메가3. 이것은 염증 치료에 가장 좋은 비타민 영양제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꾸준히 드시면 얼마든지 좋아지실 수 있어요. 자, 180페이지에 보면 자,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겨내려면 제일 바람직한 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다. 근데 이제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저기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 어떤 때는 막 끼어들면 막 욕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양보해 주는데 똑같은 나가 어떤 때는 천사가 되고 어떤 때는 악마가 돼요. 그 이유가 그 끼어드는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느냐. 내가 여유 있고 편안하면 그 사람이 급하게 해서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는데 내가 옹졸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급박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이해를 못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 친구는 그 아주 이렇게 나쁜 친구구나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양보 안 해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상황은 똑같은데 내 마음이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해석을 잘 알아. 그 해석의 문제다. 그래서 똑같은 집안에 어려운 일이 발생했는데 와이프는 룰루랄라야. 근데 남편은 조바심을 내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다 그 사건을 보는 상황은 똑같으나 그거를 보고 해석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죠. 그죠? 인생을 유리하게 사는 사람이죠. 음. 이제 그런 해석 문제도 있고, 실제 이제 이 정신의학자들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이 좀 있어서 제가 영상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을 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 여려요. 스트레스 어떻게 풀까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트레스 안 풀린다. 괜히 스트레스 풀려고 하다가 힘 빠진다. 왜 그런가 하면 스트레스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라는 지각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거든요. 풀리지 않아서 스트레스인데 풀려고 하니까 더 스트레스 받죠. 이런 거 약간 고상한 말. 황제 수세가 날 국민 한번 보세요. 이 관역을 들고 있는데 교수님 저 총각 두려워요 하고 도망갈 수 있을까요? 아마 절대 못 그럴 겁니다. 월세도 내야 되죠. 카드값도 내야 되죠. 불안하지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상의 기준을 바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렇지 않다면 오히려 그게 더 비정상일 겁니다. 그냥 스트레스 받는 것이 그게 정상이다. 내가 내성적이라서 스트레스 더 받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내 마음으로만 파고들면요. 더 스트레스 받아요. 더 괴로워지고요. 이런 걸 자기 초점주의의 함정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내향적인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인간의 정상적인 속성인데도 자꾸 들여다보고 파고들면 마치 그게 비정상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젊은 직장인들, 취준생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선생님 저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일을 해라. 뭔가에 헌신해라. 그래야 생기는 게 자존감이다. 밤마다 자기계발서 읽고 책 읽는다고 자존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이란 이 구스타프 카이버트의 그림 속과 같은 겁니다. 끊임없이 뭔가 반복하고 헌신하고 몸을 낮게 내 몸을 써가면서 오감을 열어놓아야 쌓이는 것이 자존감이거든요. 몸을 써서 헌신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뇌가 나에게 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짜증나 이게 뭐야 화낼 것이 아니고요. 네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가 라고 뇌가 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거든요. 전장 스트레스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군인관 한 명 보내야 된다 해서 제가 가게 됐습니다. 제가 자원했을까요? 네, 차출당했습니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군인스럽지가 않죠. 게다가 그때 저희 아내가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왜 미군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내가 가야 되냐? 군의관이 탈영을 하면 신문에 나겠지? 뭐 온갖 상상을 다 했거든요. 근데요, 삶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요. 막상 보내놓으니까 힘들다, 싫다, 귀찮다, 심지어는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공포였지만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베트남 전쟁 이후에 최초로 파병된 정식과 군의관이라는 타이틀도 얻게 됐거든요. 사실은 삶이라는 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스트레스의 의미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듣는 일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 의미를 발굴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감정을 공유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때 큰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작은 의원에서도 일을 했고요. 그때마다 힘든 일, 스트레스 받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제 일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들으려고 했고요. 열심히 공감하려고 했고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의미를 이야기 속에서 발굴하려고 했거든요. 어디서 일하냐? 큰 데서 일하냐? 낮은 데서 일하냐? 작으냐? 크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공감하고 싶거든요. 의미를 발굴하고 싶거든요. 과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싶은가?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이야기는 무엇인가? 직장인, 회사원, 내가 뭐 하고 있나? 너무 힘들어. 칼퇴근도 못해. 휴가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현실적인 스트레스에만 얽매이실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 못 벗어나지만 그 안에서 스트레스의 의미를 재정의한다면 분명히 좀 덜 스트레스 받고 힘도 날 것이다. 밤에 앉아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비밀스럽고 은밀스러운 나만의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네, 스트레스에 대해서 또 보니까 또 다른 각도로 보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피할 게 아니고, 스트레스를 내가 성장하는 기회로, 좀 더 성숙된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그, 정신의학자이고 노벨의학상을 받은 그 한스 셀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스트레스에 제일 좋은 약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럴게요? 스트레스에 제일 좋은 약은 감사래요. 감사가 명약이다. 그래서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감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 아시잖아요. 감동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휘자. 지휘자들 오래 살고, 그리고 종교인들이 오래 사는 거 아세요? 감사하니까. 종교인 중에서 빨리 죽는다. 그러면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죠? 오래 사셔야, 참다운 종교인이었구나. 존경받는 종교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게 중요하고, 감사해야 시기, 질투, 미움이 사라지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져야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감사 기도가 중요한 거죠. 자, 호흡과 그러면 호흡에 있어서 깨끗한 공기가 왜 중요한가? 또 이제 아까 스트레스의 명약이 감사라고 얘기했는데 물리적인 방법에서 스트레스나 또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심호흡, 심장에 집중하고 코로 6초간 흡입하고 뭐 이런 그 있어요. 6초간 흡입하고 4초 쉬고 그리고 6초간 내뱉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공황장애라는 게 있잖아요. 공황장애가 왜 생기는지 아세요? 순간적으로 호흡을 못할 때 공황장애가 생겨요. 언제 내가 순간적으로 호흡을 못해? 못할 때가 언제냐면요. 여러분들 심장 박동이 뛰다가 이렇게 엇박자가 나고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숨이 갑자기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안 해보셨죠?
부정맥 있거나 이 심장에 심부전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그때 산소를 못 받아들여요. 그럼 이렇게 패닉 상태가 확 돼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오거든요. 그래서 불안감, 염려증, 뭐 이러면서 이제 그게 심해지면은 이제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공황장애가 오는 이유가 뇌에서 산소가 순간적으로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불안하다고 인식하고 몸을 이렇게 그 산소가 안 들어오면 긴장을 시켜요. 그래서 스트레스나 압박감이 있을 때 여러분들 막 긴장하고 초조하고 뭐야 심호흡하잖아요. 그죠? 그게 맞는 거야. 뇌가 산소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 안전하구나. 그래서 몸을 쭉 이완시키니까 여러분들 아, 강한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심호흡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뭐 의학적으로도 181페이지 하단부서부터 180페이지 위에 보면 이 기혈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이 공기의 혈, 예, 피. 예. 그래서 몸 안에 공기의 흐름, 피의 흐름, 이런 것들을 순환시켜주는 핵심 장부가 심장과 폐예요. 심장은 피를 돌려주고요. 공기는 폐가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폐 기능이 원활해야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있고, 참조하시고, 그래서 호흡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피에 산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호흡을 통해서 이 피를 공급하고 몸속 에너지를 생산해내는데 호흡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효율이 100%라면 좋은 호흡을 해서 93%의 효율을 끌어올려요. 태워줘야 되니까 산소가 있어야. 산소가 너무 많으면 이제 이 불완전 연소가 돼서 활성산소가 생기지만 호흡을 잘하면 93%의 에너지 효율로 태울 수 있어요. 근데 호흡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 84%로 떨어진대요. 한 9% 정도 더 떨어지는데 이 좋은 호흡과 나쁜 호흡이 뭐냐면 여러분들 호흡을 코로 해요, 입으로 해요? 코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입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비염 있는 사람들 코로 못하고 입으로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호흡을 코로 하게 만드셨을까요? 입으로 하게 만드셨을까요? 코로 하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코로 호흡을 해야 온도가 한 30도 정도로 데펴져서 들어가고 코털에 의해서 먼지가 제거돼요. 이물질이 제거되고 그리고 습도가 조정이 돼요. 습도가 한 40% 정도. 그래서 30도의 온도와 40%의 습도가 내 폐가 공기를 머금기 가장 좋은 온도와 습도예요. 그래서 코로 호흡하면 폐의 효율이 확 높아지고 입으로 하면 먼지 안 걸러지죠. 온도 안 맞춰주죠. 그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공기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없어요. 폐가. 그래서 덮여지지 않고 그래서 어, 입은 음식을 받아들이는 장부고 땅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장부라고 얘기해요. 코는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장부예요. 그래서 그게 뒤바뀌면 입으로 공기를 마시면 병이 나는 거예요. 응? 코로 음식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병이 나면 코 뚫어가지고 강제로 넣죠. 그죠? 음식물을 집어넣죠. 그런 것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알 필요가 있고, 코흡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그래도? 네,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많네요. 네. 이번 영상은 호흡에 관련된 책을
이번 영상은 호흡에 관련된 책을 저술해 베스트셀러에 등재시킨 과학과 스포츠 관련 저널리스트 제임스 네스터라는 인물이 말하는 올바른 호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임스라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코로 숨을 쉬지 못하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는지 공유하기 위해 스탠포드의 외과 의사에게 무려 $5,000의 비용을 지불해가며 완벽하게 입으로만 숨을 쉴 수 있도록 콧구멍을 막고 10일간 입으로만 호흡을 하며 생리적, 정신적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분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임스는 수면 무호흡증이 4배, 코골이는 무려 1300%가 증가되었고 혈압과 맥박이 증가하고 정신 상태도 바닥을 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은 이미 수많은 논문들로도 입증된 사실이라 하며 직접적으로 보여지지 못하지만 코로 호흡할 경우 나타나는 과학적인 장점들까지 알려주는데 저는 고작 해야 코로 호흡할 시 세균이나 먼지 정도만 걸러주는 효과가 있는 줄 알았지만 코로 호흡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폐의 압력과 관련해서 입호흡보다 산소 이용률이 20%가 더 증가하게 되고 코로 호흡하면 산화질소를 생성하게 된다고 하는데 산화질소란 보디빌딩에 가장 중요한 근육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복압 컨트롤이 필요한 고중량 웨이트 트레이닝을 제외하고는 달리기나 사이클과 같은 모든 운동 중에는 코호흡만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생리학 박사 겸 철인 3종 경기 코치로 일한 조지 델럼이라는 박사는 호흡 관련 연구에서 코호흡만으로도 VO2 맥스 최대 산소 섭취량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입증하였으며 코호흡은 많은 산소를 혈류로 흡수하고 이산화탄소의 민감도를 감소시켜 운동선수의 경기력을 높일 수 있다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 볼트라 불리는 산소 능력을 테스트하는 실험이 있는데 방법은 호흡으로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고 내쉰 다음에 손으로 코를 잡고 호흡을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호흡을 참을 수 있나 시간을 측정하는 건데 친구랑 숨 참기 내기처럼 하는 것이 아닌 그냥 호흡을 다시 하고 싶다는 욕망이 들 때까지만 참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범위는 최소 25초를 넘겨야 하며 최대 40초 이상이면 좋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복압이 필요한 웨이트를 할 때 말고는 모든 운동들과 잠자리 그리고 평상시 모든 상황에서 코호흡이 입호흡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코가 막힌 사람은 어쩌란 것이냐는 건데 놀라운 점이 막힌 코를 뚫는 방법은 그냥 코로 숨을 열심히 쉬라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코로 들어오는 공기가 다시 코로 나가지 않으면 비강의 저항이 200%가 증가했다 시사하며 이러한 기전은 비강 점막의 온도 감지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코로 호흡을 1분만 지속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평생 코로 호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잠자리에 코가 막혔을 때 불편함을 참고 코로 의도적으로 계속 호흡해보니 정말 구라치고 코가 뚫렸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코호흡의 다양한 이점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코로 호흡하는 습관을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네, 코호흡에 대해서 좀 나왔는데 내용이 좀 격하죠. 그렇지만 코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중요하다. 근데 코가 막히면 자꾸 입으로 숨을 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입 벌리고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코 고는 사람들 다 이 코가 막혀서 그런 건데 코를 뚫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183페이지에 보면 자, 그럼 입호흡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입호흡을 하면 침이 마르죠. 입안이 건조해지죠. 그래서 목 점막에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번식을 해요. 왜냐하면 침이 살균제 역할을 하고 소화제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탄수화물 분해제, 아밀라제가 침에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벌레 물리면 우리 침 발라가지고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죠? 살균 효과가 있어요. 근데 침이 마르면 이렇게 목이 자꾸 부어요. 그래서 목 감기 있는 사람들이 입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코가 막힌다는 것은 공기의 질이 안 좋다. 혈액의 산소의 질이 안 좋기 때문에 뇌로 가는 뇌동맥에 산소가 부족해져서 호르몬 장애 같은 것도 일어나고 기분도 나빠지고 잠도 자고 이런 호르몬이 분비가 저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장애, 불안증, 불면증, 우울증이 동반해서 온다. 그리고 뇌 기능이 떨어지니까 공부를 잘 못하게 되겠죠.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하니까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키도 안 큰다. 이런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애 입 벌리고 자는데 어떻게 고치냐? 입 벌림 방지 마스크 같은 게 있어요. 인터넷에 두드려 보면 입 벌림 방지 마스크 같은 것들 좀 코가 완전히 막혀 있는데 그거 씌우면은 좀 그러니까 조금 뚫어주고 하는 게 좋은데 이 비염을 낫게 하는 방법은 소염제나 항생제가 아니고요. 어, 비타민C, 칼슘, 마그네슘, 오메가3 이런 영양제를 아이들 같은 경우는 누트리키즈나 뭐 이런 비타민 영양제 같은 거 그리고 뭐 이상한 우유나 콜라나 뭐 인스턴트 이런 거 먹이지 말고 가급적 자연 음식 먹이고 하면 다 뚫려요. 그죠? 아토피도 비염, 천식 이런 거 다 나니까 그렇게 생활습관, 식습관 교정해서 하면 좋아지면서 이 코로 파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염이 얼마나 답답하냐면요. 여러분들 코피 났을 때 한쪽 코 솜으로 틀어 막고 숨 쉬라 그러면 신경질 나잖아요. 그죠? 그 비염을 낫게 해야지, 비염 낫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학원 돌려가지고 애들 하면, 애들이 예, 공부 더 못하죠. 그죠? 그래서 여건을 만들어주고 하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우리 애가 왜 이포흡을 하냐? 대부분 어렸을 때 이유식을 너무 빨리 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젖을 먹어야 되는데 분유를 먹으니까 어렸을 때 분유 잘못 먹으면 공기 먹어가지고 칵칵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기 빼주냐고 막 등 두드려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모유를 먹이면 입에 딱 물려가지고 공기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기를 안 먹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젖을 충분히 먹고 뗀 아이들이 건강하다고. 일찍 떼가지고 모유 안 먹이고 분유, 설탕 또 이렇게 첨가제 잔뜩 들어가 있는 거 먹이고 하면 장도 나빠지지, 그죠? 아토피 생기지, 비염 생기지, 나중에 커서 천식 생기지, 이런 일들 벌어지니까, 이게 무조건 빨리 키운다고, 이유식 빨리 하고, 자기 편하라고, 자기 몸 이렇게 관리한다고, 애 너무 일찍 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연의 원리나 섭리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185페이지에 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호흡하는 거 알겠어. 그리고 코로 호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 또 입호흡하면 두통이 생기네. 얘기했죠? 왜냐면 머리에 피가 많이 돌기 때문에 혈액의 20%가 머리에서 돌아요. 그래서 신경세포들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피가 뜨겁다고요. 뜨거운 피를 덮여주는데 물로 못 식히잖아요. 그래서 공기를 식혀야 되니까 코로 호흡을 해야 공기가 이 비강 안으로 들어가서 품었다가 온도를 덮여서 폐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입호흡을 해버리면 그걸 못해요. 그러면 뇌의 온도가 높아져요. 열받고 뭐 그러면 이게 성능이 제대로 안 나잖아요. 그래서 뇌 기능까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호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만들어 놓은 대로 써야지 지 맘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호흡하는 거 좋아. 근데 또 우리가 이 공기가 맑아야 되는데 이게 공기가 더러운데 살다 보니까 환경이 오염이 돼서 이 공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기청정기들을 써요. 185페이지에 보면 이 기혈순환에 있어서 맑은 공기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이나 음식이 뭐 합해서 3kg 정도 먹거든요. 하루에 3kg. 공기는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25kg를 먹어요. 20에서 25kg. 엄청나게 많은 양이거든요. 그 공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염된 공기 먹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겠죠, 점점점.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써야 되는데, 제가 일반 시중의 공기청정기 현실에 대해서는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그거 한번 보시고, 한 3, 4분짜리인데,
공기청정기의 생명이 뭘까요? 우리 정수의 생명이 필터라는 거 아시죠? 걸러주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지 뭐. 공기청정기도 걸러주는 능력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필터를 봐야 돼. 디자인을 보는 게 아니고 가격을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필터는 크게 먼지를 제거해 주는 게 있고 냄새, 화학 이런 물질 같은 것들을 잡아주는 탈취 필터가 있어요. 냄새 잡는 탈취 필터, 화학 물질, 오염 물질 잡아내는 탈취 필터가 있고, 그리고 먼지를 제거해주는 집진 필터, 먼지 제거 필터가 있어요. 집진, 모을집, 진, 먼지진이에요. 먼지를 제거해주는 필터가 있는데, 그 필터의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필터를 잘 읽으시면 청정기를 잘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청정기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먼지를 어떻게 제거해야 되냐? 185페이지에 보면 뭐 이렇게 써 있는데, 헤파 필터라는 게 있어요. 밑에서 세 번째, 헤파 필터란 크기가 0.3 마이크로미터. 1 마이크로미터 얼마인지 모르시죠? 1mm를 천등분한 게 1 마이크로미터예요. 1mm 뭔지 아시죠? 3cm 제일 작은 눈금 1mm. 그걸 천등분하면 1 마이크로미터예요. 0.3 마이크로미터니까 얼마나 작아? 그게 필터를 이렇게 하는데 95% 효율이 나면 그게 헤파 필터 기본 등급이에요. 21. 영어의 21 등급이다. 이게 제일 기본 필터의 조건이 헤파 필터구나. 헤파 필터는 0.3 마이크로 정도의 지름을 가진 먼지를 채에 딱 떨어뜨렸더니 100개를 떨어뜨리면 95개가 걸러지는 거예요. 0.3 이상의 입자를 다 걸러주는 거야. 못 걸러주는 게 몇 개가 나가는 거예요? 5개가 새는 거야. 응? 응. 5개를 실수하는 거예요. 그게 95%. 이게 헤파 필터야. 우리나라의 공기청정기는 다 헤파 필터 기준이에요. 헤파 필터 등급을 받는 게 이 기준이라고. 근데 99.5% 효율을 갖고 있는 게 있어. 그럼 뭔 얘기예요? 아까는 100개를 떨어뜨려서 5개를 못 걸러내는 건데 요번에는 1000개를 떨어뜨렸는데 5개를 못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이 덤덤 높겠죠? 10배 이상? 그게 12등급이야. 쉽게 얘기하면. 헤파는 11등급이고 99.5%는 12등급이네. 그러면 하나 더 올라가 보죠. 뭐. 1000개가 아니고 10,000개를 떨어뜨렸어. 그중에 5개를 실수하는 게 13등급이야. 아시겠죠? 그럼 10만 개를 뿌렸어, 먼지를. 0.3 마이크로 이상의 먼지를. 그랬더니 5개를 실수하는 게 H14야. 그럼 가면 갈수록 10배 이상의 제거 효율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러면 어떤 등급이 제일 좋아요? 11등급이에요? 14등급이에요? 14등급이지. 14등급이 엄청나게 조밀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14등급이라고 해도 자 보세요. 아까 먼지 기준이 0.3 마이크로야. 0.3 마이크로 이하 된 먼지는 100%다 관통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0.3 이상만 효율이 높은 거지. 0.3 작은 거는 다 샌다는 거야. 그래서 현재 가정용 공기청정기 중에서 이 14등급 필터가 별로 없어. 장착된 게 거의 없어. 해봐야 13등급 정도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제 21과 12 제거 효율 어쩌고 저쩌고 쭉 써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그 얘기고. 자, 그런데 우리가 감기에 잘 걸리잖아요. 또 바이러스 질환들이 많잖아요. 감기 바이러스가 크기가
0.02 마이크로에 186페이지의 그 맨 밑에 줄을 보면 0.02 마이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헤파 필터의 먼지 기준이 0.3 마이크로. 그러면 감기 바이러스는 0.0이니까 훨씬 더 작죠? 그죠? 그러면 기존의 헤파 필터들이 감기 바이러스를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죠. 효율이 암만 높아도 못 잡아. 왜? 기준이 얼마라고요? 0.3. 먼지 입자 0.3이야. 그래서 0.3보다 작은 건 하나도 못 걸러. 근데 시판되는 공기청정기 중에서 이 0.3 마이크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0.0024 마이크로를 기준으로 하는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그게 99.99%에서 H14등급의 그 훨씬 이상인데 이게 앤모스피어 공기청정기, 아메이 공기청정기. 예. 자, 그러면 아까 일반적인 기준이 0.3 마이크로라고 했는데 이 0.3 마이크로하고 0.0024 마이크로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0.0024에 100을 곱해. 그러면 0.24 마이크로야. 쉽게 얘기하면 아까 0.0024에 125배를 곱해요. 그러면 그게 0.3 마이크로야. 어? 그러면 먼지 크기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아시죠? 그래도 잘 이해를 못해. 그러면 이거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좁쌀 알아요? 좁쌀? 좁쌀. 차조. 노란 거 있죠? 차조. 조그만 거. 차조 알죠? 노란 좁쌀 조그만 거. 그 차조 크기가 2mm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축구공 알아요? 축구공. 축구공이 22cm야, 지름이. 그게 110배 차이야. 그럼 125배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시죠? 어? 차조 걸르는 필터하고 축구공 걸르는 필터하고 축구공보다 더 큰 거를 이렇게 하니까 일반 공기청정기는 축구공을 걸러주는 정도고 아메이 공기청정기는 차조의 먼지를 걸러주는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아시겠죠? 얼마나 조밀한 거를 골라내는지. 그래서 이 헤파 필터, 필터가, 집진 필터가 헤파 필터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어떤 먼지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제거해 주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세계 최고의 집진 능력을 갖고 있는 게 하여튼 이 앤모스피어 공기청정기예요.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사라고 얘기하진 않는데, 집진 필터의 능력을 봤을 때는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전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탈취 필터가 있어요. 이 탈취 필터는 냄새를 제거해야 되고 담배 연기 같은 걸 제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담배 연기가 얼마나 고운지 아세요? 그거 걸러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냄새 계속 배잖아. 그죠? 음. 그 담배 피는 사람들 뭐 차 안에 뭐 조금만 펴도 그냥 안 나가잖아요. 그죠? 라돈, 포르말데이드, 오존, 뭐 이런 새집중후군 이런 것들 다 이 탈취 필터로 제거하는 거예요. 이건 집진 필터로 제거할 수가 없어요. 먼지 입자로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보통 아주 공기청정 능력이 센 게 뭐, 라돈이나 오존이나 이런 거 제거하는 기준이 뭐, 이렇게 크진 않지만, 이제 포르말데이드 같은 건 좀 걸른다 해서 광고를 해요. 그게 제일 좋은 공기청정기, 그래서 LG나 삼성이나 뭐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해서 포르말데이드 제거 효율을 보니까 아주 잘하는 게 85%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앤모스피어는 90% 이상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차이가 있고, 또 소음, 이 소리 나면 이렇게 공기청정기 주로 낮에 써요, 밤에 써요? 밤에 많이 쓰잖아요, 그죠? 물론 낮에도 계속 요새 쓰지만 소음이 보통 국내 기준은 50데시벨이에요, 50데시벨. 근데 앤모스피어는
28데시벨. 28데시벨. 예. 그러니까 그 50데시벨도 소음이 너무 커가지고 그 규정 못 지키는 데도 많은데 하여튼 반 이상 더 소음이 적게 난다 이거 이해하시고 그 탈취 필터는 이제 그 정수기의 활성탄 필터처럼 아메가 이 필터 만드는 기술이 탁월하거든요. 이 세제 만드는 기술이 계면장력, 계면 활성제 연구하는 기업들이 필터 기술이 발전돼 있어요.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하는 게 계면활성제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이 필터가 코코넛 탄소알갱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3kg 이상 이렇게 뭉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탈취 필터만 이렇게 들으면 묵직해요. 13kg가 넘기 때문에. 그쵸? 1.3kg인가? 1315g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1300, 1.3kg가 넘네요. 그래서 그 카본 필터의 그 능력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게 오염물질 같은 걸, 화학적으로 오염된 물질들을, 이렇게 세계적인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이 제거한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공기청정기는 생명이 필터인데, 먼지를 제거해주는 필터, 그리고, 이 악취나 화학물질, 유해 화학물질, 라돈, 발암물질, 포르말데히드, 오존 이런 것들 전부 세집증후군 이런 것들 화학물질 같은 것들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그런 능력들이 탁월하다라는 거고 이 공기청정기는 이게 순환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넓은 데를 순환하기 위해서는 이 모터가 있어야 돼요. 모터가 없는 공기청정기는 필터 정화 능력이 조금뿐이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쓰임새가 없고 그러면 이제 소음이 있고 전기료가 많이 나가는데 전기료 걱정되시잖아요. 그죠? 공기청정기. 근데 아메이는 1단으로 24시간을 틀고 30일 내내 켜놓으면 850원 든다고 하거든요. 850원.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켜놔도 안 꺼놓고 켜놔도 850원 정도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거기 쭉 있으니까 또 소음이 적어야 되고 수면시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정수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혼자 좋다 그러면 안 되고 세계적인 검증기관, 인증기관에서 여러 항목, 복잡한 항목들을 다 제시해서 다 통과한 게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지침인 것처럼 공기청정기도 똑같아요. 이것은 이제 공기에 대해서 제일 발달된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의 산업혁명 시에 공기가 워낙 안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적이 있어서 그 알러지 재단이 굉장히 유명한 공신력이 있는데 거기서 테스트를 해서 이렇게 제시해 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allergyuk.org 해가지고 영국 알러지 재단에서 평가해 놓은 것들 있어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중에서 어떤 게 오염물질을 제일 잘 제거해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들여다보실 수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영상으로 그러면 구두로 설명했는데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공기청정기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인증기관에서 또 공기청정기의 조건을 잘 이렇게 만족하게 한 공기청정기가 앰모스피어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영상 하나 잠깐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안 나오는데요? 좋아진다고 한순간에 삶이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아침이 개운해지고, 조금 더 안심하고 요리하고, 조금 더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조금 더의 순간들이 쌓이면 생활이 바뀝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 더욱 강력해진 고성능 헤파 필터의 초미세 정화력. 언제 어디서나 앰모스피어 커넥트 앱으로 더 편리하게. 영국 알레르기 재단은 물론 유럽 알레르기 연구재단 인증까지 받은 공기청정기 앰모스피어 스카이. 앰모스피어의 변함없는 원칙과 신뢰로 좋은 공기의 기준을 또 한 번 높입니다. 좋은 공기만으로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 앰모스피어 스카이랩 헤파 필터. 앰모스피어 스카이 헤파 필터는 약 9.6m 길이의 필터가 이 작은 공간에 촘촘히 겹쳐 있습니다. 더불어 0.0024 마이크로미터의 입자까지 걸을 수 있도록 설계했죠. 초미세먼지 기준이 2.5 마이크로미터인 점을 감안한다면 초미세먼지보다 무려 1000배나 작은 입자까지 걸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기 있는 이 직경 2m 대형 공이 초미세먼지라면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직경 2mm의 쌀알 크기도 걸러줍니다. 1000배의 직경 차이 느껴지시나요? 이처럼 기존 앰모스피어 대비 3배 이상 더 세밀해진 헤파 필터 성능으로 더 작은 오염물질에도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공기만으로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 앰모스피어 스카이랩 탈취 필터. 앰모스피어 스카이 탈취 필터에는 고도로 활성화된 코코넛 탄소 알갱이를 사용했습니다. 탄소 알갱이 표면이 다양한 냄새와 화학물질을 흡착해 탈취하기 때문에 탈취 성능에 있어 탄소 알갱이의 표면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앰모스피어 스카이의 탈취 필터에 사용된 탄소 알갱이의 표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앰모스피어 스카이 탈취 필터에 사용된 활성 탄소의 총 중량은 약 1315g이며 1g당 처리된 탄소 표면적은 1150제곱미터이므로 탈취 필터 내 활성 탄소의 표면적은 총 151만 2250제곱미터, 길이 105m, 폭 70m, 축구장으로 치면 축구장 205개의 면적과도 같은 넓이입니다. 이 놀라운 표면적을 가진 탈취 필터, 앰모스피어 스카이 성능의 또 하나의 비밀입니다. 좋은 공기만으로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 앰모스피어 스카이랩 영국 알레르기 재단.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인증하는 19가지 전 항목, 총 102가지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감소 성능을 인증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드리죠. 영국 알레르기 재단 홈페이지에서는 인증 항목별 제품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9가지 항목을 하나하나 필터링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항목까지 살아남은 단 하나의 제품,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영국 알레르기 재단 19가지 전 항목, 102가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감소 성능을 인증받은 유일한 제품, 바로 앰모스피어 스카이입니다. 자, 영상 보셨죠? 이렇게 조금 잘 안 잡혀서 조금 늦게 틀어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인체에서 물이 중요하듯이 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공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공기가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러서 마시게 되는데
부득불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방방마다 공기청정기를 놓게 된 세상이 되었는데 많이 오염이 돼서 공기청정기의 생명은 뭐라고요? 필터. 필터인데 크게 두 가지다. 물론 이제 뭐 큰 먼지 제거해주는 프리필터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먼지를 제거해주는 집진 필터, 냄새나 화학물질을 제거해주는 탈취 필터가 있는데 그 성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선택할 때에는 그 필터의 능력을 잘 보십시오. 그래서 그 기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제가 보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 탈취 필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항목을 어떻게 걸러내는지가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골고루 체크리스트로 보여드렸으니까, 그거에 준해서, 또 금액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셔서 같이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정말 건강을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공기청정기 쓰셔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건강 100세 시대와 약물 부작용에 대한 주제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쉬지를 못하시고 공부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S였습니다. 자료 올려놓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